안녕하세요. 네, 상하이 254호의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사례로 본 중국 진출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찍는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하나하나 이제 제가 가졌던 경험, 또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릴게요. 저는 어쩌다 보니 2004년에 이제 D모사로부터 명을 받고 지사장으로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14년을 있었고요. 그 중간에 2009년에 잠깐 L모사로 한국의 서울로 들어갔다가 다시 1년 만에 지금 현재 그 N모사의 지사장으로 이곳 상하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또 스타트업들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좀 중견기업 혹은 상장기업까지도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14년을 있다 보니까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도 있고 또 여기가 텐센트 창업센터라서 함께 열심히 한번 한국 기업들 진출을 도와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커리어 중에 다른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쪽 상하이 2545의 40대를 담당하고 있는 엘리엇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이야기, 창업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아무래도 20대나 30대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중국은요, 제가 나름대로 1기부터 이제 3기까지 나눠봤어요. 이게 보통 한 5년 단위로 중국이 많이 변해왔던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14년 전의 중국은 저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걸 몰랐죠. 그냥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이렇게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첫 번째 1기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진짜 했었죠. 근데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시작했고 또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서 나왔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중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이 한 2008년 정도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한국을 잠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2010년도에 중국을 나왔을 때가 중국의 2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중국은 그냥 단순히 공장 역할을 하는 생산계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많은 인구가 소득이 증가를 하고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았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부각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한 점은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1기 말 무렵에 많이 들어가셨어요. 공장, 왜냐면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점점 열악해지니까 베트남으로 가시기도 하고 아예 접고 좀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다시 그만큼 들어간 만큼 많은 기업들이 또 중국을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을 노리고 한번 중국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한번 팔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나오셨던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기업 간의 체인지가 일어났고요. 제가 생각하는 3기는 현재인데요. 불과 2, 3년 전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야는 아니고요. 중국이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산업, 또 IT 기업이 약진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할 텐데 한마디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2018년 이후로 중국 기업들이 약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경쟁력을 가지고는 중국에서 경쟁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거나 동남아, 특히 베트남을 향해서 가시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더 부가가치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이제 사드라는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은 사드는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고요. 이런 체질적인 변화가 2기와 3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터넷 플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비슷한 건데요. 인터넷 플러스는 인터넷과 기존 산업이 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중국은 창업을 독려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5년 이상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이 기존 산업의 여러 분야와 융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하고 융합이 되면 핀테크가 되는 거고요. 네, 농업하고 융합이 되면 스마트 농업이 되는 거고, 네, 또 뭐가 있죠? 제조랑 결합이 되면 스마트 제조 혁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통하고 결합이 돼서 스마트 유통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인터넷과 결합이 되면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의 활동이 강해졌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한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이 허마 셴성이라는 그런 오프라인 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대표 기업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벌써 많아졌습니다. 상하이에 16군데, 베이징에 8군데, 신천에 3군데. 이게 숫자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뭐냐 하면 그냥 앱을 통해서 주문도 할 수 있고, 집에서 주문도 하면요, 거의 2시간 안에, 1시간 안에 배달이 옵니다. 혹은 내가 직접 가서 물건들을 쭉 고른 다음에 결제를 하는 거죠. QR코드로. 이것은 이미 상하이 2545에서 한번 허마 셴성을 다뤘기 때문에 전편에 크리스랑 제니가 찍은 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정말 체험하지 않고는 이게 정말 왜 편한지를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허마 셴성이 있는 지역을 허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허세권이라고 부르고 이게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터넷을 얘기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샤오청시입니다. 미니 앱인데요.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한국에는 뭐 카카오 유시니까 카카오 플러스 친구 비슷한 건데요. 이게 이제 앱을 보통은 다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챗이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 서비스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 안에 생태계에서 앱을 다운받지 않고 그냥 바로 앱처럼 쓸 수 있는 앱을 개발한 거죠. 사실은 HTML5를 써서 기술적으로는 그냥 웹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바로바로 고객들하고 접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진출을 할 때 이 샤오청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길 건너에 어떤 큰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음식점을 갔는데 한국 칼국수 맛이 나는데 일단 그 핸드폰에서 샤오청시 안에서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컨텐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잡지처럼 발행되는 컨텐츠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쿠폰을 주니까 이 쿠폰을 가지고 그 면집을 가게 된 거죠. 그럼 가면은 책상 위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그 샤오청시 안에서 메뉴를 고를 수가 있죠. 메뉴를 고르고 결제를 하면 이렇게 전광판에 뜹니다. 당신이 지금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이렇게 몇 번 핸드폰 뒷번호 이리 오세요.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샤오청시를 통해서 또 위챗 결제, 알리페이 결제를 통해서 중국이 정말 모든 생활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메뉴 중에서 예를 들면 제세 공과금, 예, 이거 그냥 스캔해서 바로 낼 수가 있고요. 또뭐 띠디라는 그 우버 같은 차 공유 서비스가 있고요. 또 더치페이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10명이 10만 원이 나왔으면 내가 전체 금액을 설정을 한 다음에 10명한테 쫙 뿌려요. 자, 돈 입금해라 라고 하면 이제 클릭 2번으로 위챗 안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데 송금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10명의 친구들이 서로 누가 냈고 누가 안 낸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내게 되죠. 또 뭐 주식도 살 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이 결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QR코드라는 정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기술이 중국의 전 국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인사이트 같은데요. 한국의 기업들은 기술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특허도 있고 다 좋은데 이 기술이 실제로 정말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그게 비즈니스가 되지 않으면 사장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술이 대단하진 않지만 그게 모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비로소 그게 문화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문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이제 전국에 걸쳐서 정말 많은 창업센터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 상하이는 금융, 무역, 이커머스 이쪽이 좀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북경 같은 경우는 수도니까 아무래도 방송, 출판, 그리고 인터넷 이쪽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심천 같은 경우는 그쪽 광동 지역이 옛날에 공장지대였잖아요. 그래서 IoT 디바이스, 스마트 제조 이쪽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방의 청두 같은 경우, 성도 같은 경우는 옛날 그 UBA 총나라의 수도였잖아요. 거기는 컨텐츠나 게임 이쪽 산업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럽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스타트업 붐이 있고 정말 산업이 활기 있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하고 대기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이쪽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음 횟수에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